어제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립 의무를 어겼다면서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남형희 민주당 인천동 미추홀굴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먼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재적 의원 170명 중에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상황인데 예상하셨습니까? 네, 그야말로 지금 민주당 의원만 지금 참석해서 이 압도적인 어떤 표 차이로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예상할 수밖에 없었죠. 네. 이미 국민의힘은 반대를 했고 지금 그 민주당은 전원 당론으로 찬성을 했고 여기에 눈여겨볼 점이 정의당입니다. 물론 숫자가 예전만 못해서 캐스팅 보트를 취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이번에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면서 이 문제는 사과를 받아야 될 문제지 장관을 해임할 문제가 아니다. 네. 즉 당사자는 윤 대통령이고 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실언을 했다고 한다면 책임을 질 사람은 대통령이지 그것을 장관이 뭐 책임을 해임을 한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대통령들이 뭐 son of 땡땡 뭐 이런 말들을 한 마이크 즉 마이크가 꺼지지 모르고 표현한 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무부 장관을 해임하자 이런 연결은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괘씸하니까 그 괘씸죄를 장관한테 물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 요지로 그런 뉘앙스로 사실 정의당도 합류하지 않았던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의 숫자가 딱 168에 네. 찬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인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 더해서 정의당 의원들마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 있다고 짚어주셨는데요. 네, 뭐 정의당은 정의당 나름대로의 뭐 생각이 있어서 불참을 한 것 같은데 한간에는 정의당의 정의가 없다,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교 실정에 있어서 그리고 외교 참사에 있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런 외교 참사에 대한 부분을 해명을 하는 것이 거짓을 낳고 또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이런 상황들을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사실 민생이 너무 힘든데 이런 민생을 해결하는 것은 고사하고 정쟁을 오히려 부추기는 곳이 여당이 아닌가 그리고 정부가 아닌가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입법적인 조치라는 것이 사실은 대통령이 결자해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과를 직접 하시면 제일 좋은데 그걸 하지 않으니 오히려 출구 전략으로 누군가 책임질 수 있게 박진 외교부 장관이라도 해임하게 하면 이 상황들이 좀 일단락되지 않을까 하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충원을 하는 것이고 좋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민주당의 그런 의사 결정들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다시 한번 아주 심사숙고하고 재고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보면 뭐 전혀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일을 열심히 잘하는 외교부 장관이라고 오히려 지켜 세우시는 모습이 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져라고 하는 그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죠. 네, 이제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바라는 사과를 하거나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에 앞서서 이제 자진 사퇴하겠다라고 하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카드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일까요? 그 셋 다 아닐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사과와 해임 건의안은 별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연동시키는 건 대단히 지금 부적절하다. 즉 그 왕조 시대를 지금 느끼며 왕조는 왕과 신하들이 일체가 됐죠. 하지만 지금 이 내각 민주주의 시대에서 내각의 국무위원과 대통령이 있을 때 대통령의 실언을 국무위원들이 져라? 이렇게 어떤 이 균형의 추가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해서 이 문제를 해임 건의안을 철회한다는 게 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박진 장관의 그 사퇴, 자진 사퇴. 보통은 해임 건의안은 장관의 사퇴로 연결되더라고요. 보니까 직접 해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자진 사퇴 역시
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실언이라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성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미 관련돼서 한국과 미국과 관련 그 쟁점은 지금 민주당의 진영에서도 인정을 해요. 뭘 인정을 하냐면 네. 이 문제는 11월 이후에나 풀린다. 중간선거 이후에나 무엇인가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중간선거가 있기 전에 대통령은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다 국민들의 눈치로 봐야 되는 또 상대당에 어떻게든 이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쟁점적인 부분들을 쉽게 약속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1시간, 2시간, 몇 시간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압박을 넣는 것,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건 성과를 봐야 돼요. 중간선거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중간선거 이후가 됐는데도 아무런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법 개정을 뭐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행정명령으로서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는 저는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만났고 이야기도 했다는데 지금 중간선거 지났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느냐. 이건 말이 되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48초를 만나든 4시간을 만나든 확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참사다? 그것도 역시 참사를 바라는 듯한 미리 그런 느낌이고요. 한일 외교부 장관은 어쨌든 만남 자체가 중요합니다. 2년 10개월 동안 못 만나놨던 상황이었어요. 물론 뭐 흔쾌히 합의했다. 저는 이건 정말 이 문제 제기를 저도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교장관을 해임할 건이냐. 저는 어떤 대목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연방 조문 없는 조문 외교. 이 대목에서 저는 딱 생각이 나는 게 예속 논쟁이에요. 조선시대가 그 사색당파가 뭐 갖고 싸웠는지 아세요? 예의를 어떻게 갖췄다. 장례식 예의를 어떻게 갖추지 못했다. 옷깃을 어떻게 했다. 이거 갖고 하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영국 자체에서, 미국 자체에서 이건 우리가 요청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받아들였다. 이렇게 당사자는 얘기하는데 이쪽에서는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외교 참사는 그 전부터, 그러니까 출국하기 전부터 민주당이 입에 올렸었어요. 마치 이게 총리를 보내라. 총리를 대신 가지 않으면 외교 참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김건희 여사 가지 말아라. 김건희 여사 가면 외교 참사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때부터 사용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프레임이죠. 미리 프레임을 딱 갖춰놓고 조금이라도 뭐가 걸리면 바로 외교 참사니까 그다음 회의만 그다음 뭐 탄핵 이런 어떤 모든 그 일정을 짜놓고 지금 거기에 한 발 한 발 가시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나는 거죠. 네. 저는 평론가님께서 처음에 이제 대통령의 실언만 두고 어떻게 해서 장관을 해임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셨을 때 꼭 실언만 두고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반론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조목조목 말씀을 하셔서 저도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실언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교 현장에서 대통령이 사적인 말이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발언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던 그 단어가 욕설이기도 했고 비속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얼굴이 외교 현장에서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것은 제가 옆에 같이 동행했던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 당시에 영상에는 나오지 않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해명을 또 내놓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실언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본인들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너무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차치하고요.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외교 참사에 대한 부분이 순방 나가기 전부터 굉장히 걱정을 했죠.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 외교 무대가 나토 회의 참석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각국 정상들과 다자 외교를 하겠다고 하고 출국을 했는데 막상 정해진 것은 뭐 몇십 분, 15분 정도도 안 되는 상황에 사진 찍는 그림만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자 외교가 맞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나토 그 집행부에서 사진을 내놨는데 우리 대통령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다던가 이런 것은 우리 대통령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외교 현장에서 더 실수가 없어야 되겠다라는 걱정들을 만든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었습니다. 이후에 이번에 출국 전에 순방 전에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발표했던 것이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확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조문을 가는 것이고
조문 외교를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조문 외교 가는 날 비행기에서 대통령이 몇 가지 사정으로 해서 일정이 두세 개 취소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일정이 조문이 빠지게 된 일정으로 설계가 된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출국할 때 이야기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정이 바뀐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일정이 왜 바뀌는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의 거짓말 해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각국 많은 정상들이 도착 시간이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참배 시간 뭐 2시 30분이라고 하는 3시 이전이라고 하는 영국 왕실과 영국 정부에서 밝히는 시각 내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후에는 참배할 수 없어서 대통령이 직접 참배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뭐 일본 천황도 참배를 했고요. 이후에 그리스 대통령도 참배를 했고요. 뭐 이런 상황들이 거짓말 해명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유엔을 갔습니다. 유엔 가서 유엔 연설에서 남북 관계의 메시지가 빠진 유엔 연설, 알맹이 빠진 유엔에서의 연설을 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초였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연설문을 누가 썼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참담하게 느꼈었거든요. 이것도 저는 보좌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 한일 정상 회담이 있었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그 정상회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쇼츠 회담, 그 상황, 그 자리, 그리고 그 실언까지 나온 상황들, 배경들을 보면 분명히 보좌진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했던 거는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인데요. 기시다 총리를 굳이 만나러 가서 그것도 주 유엔 일본 대사관, 뭐 대사본부 있는 자리까지 찾아가서 의자도 하나 놔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상이 그곳에 일본 총리와 만나서 회담이라는 것을 갖는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국기도 하나 준비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대통령실과 외교 안보 라인과 외교부 장관 누구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 대통령실의 보좌진 대통령이 임명한 그 참모들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국무위원회 해임 건의안 내지는 탄핵입니다. 탄핵소추 두 가지 중에 해임 건의안을 채택을 한 거고요. 그것이 통과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뭐 정쟁으로 삼기 위해서 물타기 위해서 적반하장식의 국회의장이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말씀하기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너무 수준 낮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을 한 번 더 좀 새겨봐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가서 유엔 총회를 하러 갔는데 미국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진짜 외교 참사겠네요. 그죠? 지금 저 48초밖에 못 만났는데 아예 만나주지도 않은 그 외교 참사죠. 그렇죠. 예, 네. 2021년에 우리는 외교 참사를 당했습니다. 2021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3박 5일로 가셨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어요.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그런 사람들은 만나줬냐? 만나줬습니다. 호주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러면 외교 참사겠네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48초나 만났지만 당시에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되자마자였어요. 그런데 된 해였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비교를 한다면 더욱더 그때는 외교 참사였겠고요. 그리고 영국 조문 외교 말씀을 또 하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못 간 사람들 많습니다. 유엔 집행위원장 3시 반에 도착해서 못 갔고요. 파키스탄 총리 못 갔습니다. 대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영국의 일정이었어요. 영국이 우리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아이고 리세션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절차 예속 논쟁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고 조문외교 가야 되는데 꼭 이 관을 봐야 되는데 이건 조선시대에 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뭐로 끝나야 된다라는 우리식 관점이고요.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장례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영국 왕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탁현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러면 아침 일찍 하면 될 거 아니냐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수십 개, 53개 영연방을 포함을 해서 거의 2,000개 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2,000여 명의 국빈급 그런 이 정상들이 옵니다. 당일날 다 와요. 그러면 당일날 예를 들어서 조문을 하기 위해서 동시에 12시 이전에 런던 공항에 다 도착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그 국가와 상의를 하는 겁니다. 시간대별로 도착 시간까지도 상의를 하는 거예요. 3시 반이라는 건 우리가 늦어서 출발이 늦고 이게 아니고 그 시간에도 영국에서는 충분히 뒷 일정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일정을 짜서 국가들의 배려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영국이 바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오후 상황이 이 전날과 다르다 하기 때문에 리세션에 참가해달라. 이것을 우리가 다시 조선시대 때로 돌아와서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야당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리세션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얼굴 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집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앞뒤가 서로 안 맞는 말 같다는 거죠. 제가 청와대에서 그 의전과 관련돼 있는 업무를 잠시 맡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대통령실과 외교부 장관이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고 하면요.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그다음에 조문 외교라고 공언을 했던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는 것들은 이전에 사전에 아주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2021년에 유엔 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외교 참사가 되겠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출국할 때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공언을 하지 않았죠. 그럼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말하는 그 핵심은 처음에 대통령이 출국을 할 때, 순방을 나갈 때 정해져 있는 일정이 변경되고 그 변경된 사유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이 계속해서 해명으로, 거짓으로 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외교는 국익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요. 한일 정상회담만 한번 놓고 보면 일본에서 벌써 무슨 말을 합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다녀와서 정상회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본에서는 간담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한국이 빚을 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야말로 구리구리 외교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외교를 보고 싶어서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세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 정부 탓할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이 제3의, 제4의 이런 외교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도 경질하라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어떤 정쟁의 요소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민심을 떠받들어 충원을 하는 것이라고 받아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이 대통령의 순방 외교 기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고 가고 있는데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교 참사라고 폄하하는 것은 동의 못하지만 야당의 질책은 경청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해임안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좀 어떤 내용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을까요? 예측을 해본다면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야당의 요구였다고 윤 대통령 스스로도 도어스태핑에서 그런 뉘앙스로 어쨌든 운을 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사실상 박진 장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또 현직 의원 아닙니까? 현역 의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의 해임 결의안 그 다수당의 횡포라고 하더라도 다수당이 이렇게 의결을 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었겠고요. 또 대통령도 그 상황에서 내가 다시 신임을 한다거나 혹은 아니면 뭐 어떤 자신의 어떤 의중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그런 그 통과 의례 같은 그런 서로의 어떤 의견을 다시 타진해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제가 보기엔 대통령 다시 재신임을 하고 박진 장관은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결심을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재신임하고 사퇴하지 않는 과정 역시나 같은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뭐
그럴 거라고 봐집니다. 아, 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지금 외교적으로 막말 저희가 얘기하는 그 욕설, 비속어와 관련된 이 사건들도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될 텐데 이것을 사법 처리하는 방향으로 옮겨가는 부분들을 나중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19년 전에 똑같은 일을 본인이 대변인 시절에 어떤 논평을 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두관 전 장관이었죠. 당시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 국회에서 한나라당 단독 표결 처리에 의해서 해임 결의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그 박진 외교부 장관이 대변인이었더라고요. 그 당시 했던 말이 이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것을 거부하는 대통령은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논평을 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했던 얘기거든요. 지금 전 달라진 상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김두관 전 장관이 조금 더 억울했을 수 있는 정치적 사건이라고 하면 지금은 문제 해결을 위한 총대를 메이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2003년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팩트를 잠깐 체크를 하면 당시에 한나라당 단독은 아니었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어요. 당시 그러니까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따로 분리돼 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를 해서 그 가결이 됐고 두 번째 억울했을까요?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한 청년의 과격한 반미 시위가 어디까지 진전이 됐냐면 우리 그 수도권에 일대에 있는 미군 부대들을 밀고 들어가서 미군 장갑차 위에 올라가서 성조기를 불태우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행안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박진 대변인이 얘기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가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행안부예요. 지금의 행안부죠. 그러니까 당시의 이름은 아마 다른 부서였을 겁니다만 그런 이 사회적인 어떤 치안, 가장 기본적인 치안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사실 미군 부대 안에 들어간다는 건 미군 영토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어떤 불미스러운 정말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면 그런 상황들이 근데 그 이전에도 계속 벌어졌었어요. 그 일대에서 포천에서도 있었고 무슨 어디에도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부대를 예고를 했는데도 항천유이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 병력이 제대로 그 배치가 되지 아니한 책임을 물었던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그대로 묻지 아니한다면 이런 어떤 반미 시위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지 몰랐다라는 것이 이유가 됐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억울했을까는 건 잘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이득은 훨씬 더 있었죠. 어떤 의미에서는 김두관 의원은 당시에 내무장관을 최연소로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이 일로 계기를 삼아서 후에 뭐 열린우리당에 상당한 어떤 뭐 정치 거물로 성장하는데 자신이 이게 지금 굉장히 상대당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이 정치적 자산이 됐었거든요. 이거 좀 딴 얘기로 흘러갔지만 어쨌든 저는 뭐 이렇게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실질적으로 책임 있느냐? 전 박진 외교부 장관보다 김두관 당시 당시 행안부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그 행안부 장관도 사실 엄중한 책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진행 과정에서 편파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상황이고요. 또 MBC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소까지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게 또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차피 맞불이라고 지금 언론에서도 표현하지만 늘 대불이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수당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다수당이 어떤 그 다수당의 힘으로써 큰 쟁점 사안을 밀어붙였을 때 소수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이거든요. 촉구 결의안. 좀 억울했다라고 표현하는 건 이거예요. 전혀 관례가 없었던 어떤 상황 하나가 있었죠.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 신사도 같은 게 있잖아요. 왜 정치에서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그날
쟁점 법안이 올라간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당 대표를 좀 인정해주는 날이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당 대표라고 한다면 사실상 뭐 이 의원 내각제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꼭 총리가 다음에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곧바로. 그러니까 잠재적인 어떤 그런 이 총리일 수도 있고 현직 총리일 수도 있고 이런 이 당 대표가 그쪽 총리잖아요. 그 정도의 사실 또 그리고 정기국회에서의 대표 연설 굉장히 중요해요. 9월 정기국회에서. 그러면 그날은 비워줘요. 왜? 다음 날 이슈를 좀 만들어 주려고. 그 대표의 어떤 워딩이 그래도 정치 면을 차지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 대표 연설 날 오후에 상정시켜버린 거예요. 쟁점 법안을. 이런 관례는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신사도를 깼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국회의장이 마지막까지 그래도 이 일정을 좀 조정하는 노력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근데 일방적으로 그냥 다수당만 들어줬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후에 표현하는 건 사실 늘 통과됐을 때 하는 이야기지만 이 신사도를 깬 건 너무 우리 국회가 좀 삭막해지고 있어서 그건 좀 저도 섭섭한 어떤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관련해서 좀 전례가 없었습니까? 뭐 없었다고 합니다. 전례도 없었고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수 의석을 가진 당에서는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하게 해준 국회의장에게 화풀이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스스로 사임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과해야만 사퇴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수 의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회의 의무라는 것이 국회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을 이미 냈었습니다. 여당에도 제안을 했죠. 대통령 사과나 대통령실에 책임자를 경질을 하게 되면 이 문제들을 수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중재안을 제출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정부이고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국회법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외교 참사가 가장 심각하다고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나왔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진짜 바닥을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인데 국회의장을 지금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국민의힘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네, 근본적으로 여야 모두 외교적인 성과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텐데 어제 미국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 과정에서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미국은 개의치 않고 또 한미 간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과 관련된 법률은 진행 과정에서 한국의 우려를 좀 많이 감안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에는 네.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IRA법이라고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모든 경제든 이 어려진 상황들을 다 타개해서 11월에 있을 바이든 데이를 잘 넘기겠다라는 전략인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외교라는 것은 다 자국 중심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해리스 부통령이 얘기하는 그 입장을 저희가 모두 다 수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한데 저는 어제 두 분이 대통령과 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해리스 부통령이 기본적으로 성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큰 사람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지금 여성의 정치 활동이라든지 성차별 문제에 대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아주 제대로 지적을 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백악관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했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오락가락하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나눈 대화 중에 그 성차별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라고 처음에 부인을 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다시 부인은 하지 않고 있었다는 식으로 언급을 하는데 정말 보좌 잘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 법을 지금 어떻게라도 조금 더 보완해달라, 실행하기 전에 조금 더 미국 내에서 수습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미국 내 상황을 보면
그냥 예, 한번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사실은 골든 타임이었을 때, 그러니까 미국 내 상원, 하원의 그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우리가 외교를 펼쳤어야죠. 근데 그 상황들을 놓친 것도 어떻게 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의 또 실책 중에 하나였고 대통령의 실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해리스 부통령과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것은 제가 보기에 큰 의미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제 위원장님 말씀은 바로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저는 의미가 좀 있죠. 이 해리스 부통령이 갖고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어떤 상징이냐면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고령이에요. 이 미국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재선에 도전하지 않을 경우, 충분히 이 지금 연령대가 너무 높아요. 다시 한번 도전하면 거의 90까지도 넘어가는 어떤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사가 나왔지만 이미 돌아가신, 그러니까 이미 이 별세한 의원 이름을 입에 올려서 또다시 치매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이렇게 낙상하는 것도 계속 이어지고, 그럼 미국 내에서도 민주당 진영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그럼 바로 승계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해리스는 조금 대단히 진보적이고,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진보적이고, 또 이 유색 인종이고 여성이고, 이 세 가지로서 만약 재선에 도전했을 경우 공화당의 어떤 공세를 뚫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는데, 해리스는 해리스대로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내가 무엇인가 내 어떤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를 맞이하는 어떠한 정상도 해리스를 그 역대 어떤 부통령보다 낮게 봐서는 안 된다. 어떤 가능성도 더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해리스의 어떤 이 워딩들, 이것들이 단순히 처음 임기를 맡는 부통령 2년째 부통령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큰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외교적으로 우리가 열린 어떤 시각이 아닐까 해서 덧붙여봤습니다. 네, 외교적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 인선에 대한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교육부 장관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설계자로도 꼽혔던 이주호 전 장관을 지명했고,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임명했습니다. 일단 두 인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비판하는 쪽에서는 돌고 돌아 또 이주호 장관이냐, 왜냐하면 교육부 차관도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였죠, 당신. 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하고 그랬던 사람을 또다시 수년 후에 또다시 교육부 수장으로 내세우냐, 이런 비판도 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교육부의 장관들이 고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네. 것 같아요. 특히나 다른 어떤 부처보다도. 그래서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 또 이주호 장관을 보면 경력이 과학적인 쪽에 그런 굉장히 인벌브가 돼서 융합 교육에 대한 플랜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 물론 교육제 개편이라든지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자사고, 특목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교육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4차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교육의 기본을 무엇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쌓아나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교육 행정을 담당했던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인문, 사회, 과학만이 아니라 자연과학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교육부 수장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주호 장관 내정자가 그래도 적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주호 내정자 인사청문회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인사청문회 통과 못해도 또 임명하겠죠. 지금처럼 여태 해온 것처럼 할 텐데 전 걱정이 많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OECD에서 출산율 꼴찌 나라 아니겠습니까?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좀 교육 경쟁의 과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젊은 세대, 30, 40 세대가 아이 하나라도 잘 키워서 내 아이만은 훌륭하게 키우겠다고 해서 사교육 시장으로 자신의 그 유리 지갑들을 다
비우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부동산 값에도 연동이 되는 것이고요. 이 사회 문제 전체 문제를 보자고 하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우리가 앞으로 나갈 것을 바로 직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기본 사회를 주창을 했는데요. 이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는 부분에 역행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수월성 교육을 창시한 부분이고 자사고 등 계속해서 교육 그 내부의 현상을 가지고 뭔가 무한 경쟁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 그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은 그렇게 인물이 없을까요? 이분이 최근에 뭐 이전 정부에 대해서 발언을 한 건 둘째치고 이 노동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손배소, 그러니까 노동쟁의에 있어서 손배소를 과하게 징벌을 해서 노동자들이 힘들게 해야 노동 파업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여기서 지금 노동자와 사측과 뭐 사회 모든 면에서 대화를 이끌어내야 될 수장으로 가신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인물이 정말 없었구나. 그리고 다 돌아보면 MB 시즌 2인데 이전에 MB 이명박 시절에 뭐 그때 경제 교육 잘 돌아갔던 상황이냐 생각을 해보면 국민들이 분명히 비판하는 지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지 않는 지금 정부, 대통령, 뭐 국민의힘 아주 걱정입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네. 네, 참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인선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잘 해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까지 남영희 위원장 그리고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